채널 서울경제TV.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3%대에서 2%대로 내리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애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8% 넘게 급등했습니다. 폭스바겐그룹이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 만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처음으로 사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설업체 간 지나친 가격 경쟁을 일으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 최저가 낙찰제가 관급공사에서 퇴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수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실적을 훌쩍 뛰어넘어 일각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깜짝 실적 덕분에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급등했고 이에 힘입어 코스피는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7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분기보다 5.8% 증가했고 실적 하강 국면에서 저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 3분기보다는 79.8%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애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조 원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는 리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인 6조 6천억 원과 비교하면 증권사의 예상치를 10% 넘게 웃도는 깜짝 실적인 셈입니다. 반도체 등 부품 부문에서 수요 증가와 환율 영향으로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4분기에도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은 2013년 3분기 10조 1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강 국면으로 진입해 지난해 3분기에는 4조 600억 원으로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5조 원 밑으로 떨어지는 등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5조 원대로 회복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5조 원대 후반대, 2분기에는 6조 원대 후반대로 오른 후 이번 3분기에는 7조 원대로 올라서면서 삼성전자가 V자형 실적 반등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은 갤럭시 S6의 판매 부진과 갤럭시 노트5의 실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 효과에 힘입은 부품 사업부의 선전이 주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반도체와 소형 OLED의 실적이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7조 원대 영업이익 덕분에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유가 증권시장에서 8.69%나 급등하며 120만 원대를 탈환했습니다. 전날보다 10만 원 오른 125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가 전체 지수도 끌어올리면서 코스피도 2개월여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19포인트 오른 2005.84포인트를 기록하며 강보합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폭스바겐이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사과합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배기가스 조작이 의심되는 차량을 구입한 고객 9만 2천여 명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사과문에는 이번 일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과 자발적으로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공식 입장이 포함됩니다.
지난달 18일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발표한 지 20일 만에 처음입니다. 리콜 시기에 대해서는 본사의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하며 독일 정부와 환경부의 승인도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소속으로 국내 배기가스 조작 차량을 28,791대 판매한 것으로 추산한 아우디 역시 소비자들에게 처음으로 사과할 예정입니다. 국내 채권 금리가 사상 최저치 행진을 이어가며 채권형 펀드 시장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노린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형 상품으로 몰려들면서 올해 채권형과 채권 혼합형 펀드에는 시중에서 9조 원에 이르는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조사 결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말 연 1.56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지난 5일 연 1.721%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2008년 초 연 6%대 수준이었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역시 지난해 초 3.7%로 내려가더니 최근에는 역대 최저인 연 2.042%까지 떨어졌습니다. 20년 만기 그리고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각각 연 2.208%, 연 2.273%로 역사상 가장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세가 둔화했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4분기나 내년 초에 추가로 내리거나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가 연계증권 ELS의 시장의 투자 분위기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전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안전 증시 성향이 날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에서 8%대가 주종을 이루던 ELS의 연간 목표 수익률이 최근 5%대 이하로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증권이 발행한 ELS의 연간 목표 수익률은 1월에서 8월에 6%에서 7%대였지만 9월에 5.77%로 낮아졌고 하나금융투자도 이번 달에 연 목표 수익률이 5%대인 ELS를 발행했습니다. 또 ELS 발행사들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을 뜻하는 녹인 배리어가 없는 노녹인형 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초자산의 종류를 줄이는 것도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낮추려는 시도 중 하나입니다. 10월 주요 대기업의 인적성 검사를 시작으로 올해 신입사원 공채 시즌이 본격화합니다. 당장 이번 주말마다부터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등의 인적성 검사가 잇따라 치러집니다. 다음 주에는 삼성의 삼성 직무적성 검사가 이어지고 24일과 25일에는 CJ,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SK 등의 인적성 검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적성 검사의 경우 단순 지식 측정보다는 복합적 사고와 추리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많고 각 기업마다 그룹 특성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해 개발한 도구인 만큼 기업별 시험 특성에 맞춰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건설업체 간 지나친 가격 경쟁을 유발시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 최저가 낙찰제가 관급공사에서 퇴출됩니다. 대신 건설사가 써낸 입찰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고르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관급공사를 입찰에 붙일 때 공사비만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비와 더불어 시공 능력, 사회적 책임 등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 구도를 만들어 공사 과정의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가 하면 덤핑 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저가 낙찰을 위한 건설사 간 담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발주 물량에 비해서 업체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제 과도하게 가격 경쟁을 이렇게 유발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덤핑 낙찰이라든지 이 덤핑이 되기 시작하면 또 결국은 이제 하도급 업체나 노무자 쪽에 전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않을까. 정부는 폐지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종합심사 낙찰제를 새로 고안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심사 낙찰제란 가격은 물론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낙찰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과 기술자 경력 등 공사 수행 능력과 고용, 공정거래, 건설 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입찰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됩니다. 사회적 약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천만 원 이하 소액인 물품 용역 계약에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선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신설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K-팝과 K-드라마 등의 인기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 이제는 글로벌 모바일 앱스토어 안에서 한류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K-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인이 반한 한국의 앱과 게임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게임 회사 넷마블이 최근 론칭한 블록버스터 모바일 액션 게임 마블 퓨처 파이트. 아이언맨, 헐크 등 유명 영웅 캐릭터가 등장해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출시 2주 만에 글로벌 다운로드 1,000만을 달성했고 이 중 93%는 해외에서 이뤄졌습니다. 현재는 14개 국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무료 인기 게임 1위에 등극했습니다. 스케일이 있게 한꺼번에 공략을 해서 어느 위치에 저희 RPG 타이틀이 먹힐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원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전 세계 피처링이 저희 런칭 때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글의 많은 도움을 받고 이처럼 많은 한국 개발사들이 글로벌 앱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부터 구글의 플랫폼을 이용해 전 세계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글로벌 원빌드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게임은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 4명 중 3명이 즐길 정도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안에서 단연 인기가 높습니다. 구글은 한국 앱의 인기 비결로 발빠른 신기술과 창의성, 재미를 꼽았습니다. First, they're very quick to adapt new technologies. Google has been very excited about in the past year, and we're seeing Korean developers in particular adapt quickly and implement material to see great success. 세계 모바일 앱 시장은 2012년 1,368억 달러에서 매년 18.8%씩 성장해 올해는 2,29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앱 개발사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쓰면서 이제는 K-앱이 한류 열풍을 잇는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모바일 앱 시장은 2012년 1,368억 달러에서 매년 18.8%씩 성장해 올해는 2,29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앱 개발사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쓰면서 이제는 K-앱이 한류 열풍을 잇는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오늘로 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유통업계의 매출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와 그저 빚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참 야심차게 추진을 했는데요. 벌써 일주일째라죠. 네. 지금 소비가 좀 어떻게 진작이 됐습니까? 네, 업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백화점과 대형 마트, 아울렛 등 유통업체 전반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백화점의 매출은 대폭 늘어났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매출 신장률은 2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동참하지 않았던 해외 명품 브랜드까지 두 자릿수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해외 명품 매출은 작년보다 23.5% 증가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7월에서 9월까지 롯데백화점의 해외 명품 브랜드 매출 신장률이 작년 대비 8.3%였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수준입니다.
네, 정부는 이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내년부터 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매년 열리는 행사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좀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폭은 70%에서 9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한국에서는 평균 30%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기존 백화점의 정기 세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엔 이 기간 제조업체가 세일을 주도하기 때문에 원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유통업체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할인을 실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백화점의 경우 직영 매장보다는 임대 매장이 대부분이라 할인을 하면 할수록 백화점 입점 업체만 죽어나는 꼴이어서 큰 폭의 할인을 기대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재벌 맞춤형 판촉 행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TV와 냉장고, 에어컨과 같은 고가 제품을 원가에 가깝게 파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일 품목도 2월 상품과 같이 기존에 있던 할인 행사를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상품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것은 유통업체의 행사 제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같은 상품보다 더 비싼 경우도 빈번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실상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면서 정례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의 실상부터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에 비해서 어설픈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본뜨겠다고는 했으나 우리의 사정이 미국과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조치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탓에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행사를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의 연장선에서 곧바로 추진을 시킨 탓입니다.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유통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행사에 참여하면서 거품 할인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면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비를 늘리고자 강행하면서 행사 기간에만 할인율에 유혹돼 마구잡이 쇼핑에 나섰다가 행사가 끝난 후에는 소비를 하지 않아서 10월이 지난 후에 갑작스레 소비 절벽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계 역시 매출 증가가 통상 있는 가을 정기 세일과 맞물려서 가을 겨울용 의류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을 뿐 블랙 프라이데이의 효과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고요. 또 국경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으로 인한 일시적 효과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말은 같은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 미국과 한국에서 조금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불만도 빗받치다 보니까 유통업계에서는 추가로 세일에 나서겠다고 했다죠. 네, 먼저 롯데백화점이 내일부터 18일까지 데팔과 필립스 등 인기 브랜드 40여 개를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참여시키기로 했고요. 또 패션, 리빙 브랜드 70여 개의 세일률을 기존보다 10에서 20%포인트까지 더 높이겠다고 합니다. 또 특히 마진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가격을 낮췄다는 노마진 상품존도 마련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14일까지 편집숍에 입점한 브랜드의 할인율을 최대 20%포인트 더 높이겠다고 하고요. 현대백화점은 18일까지 르카프와 K-스위스 등 50여 개 브랜드의 세일률을 10에서 20%포인트 더 추가하는 등 행사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네, 오늘로 일주일째를 맞이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올해 3%대 경제 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개월 만에 다시 3%대에서 2%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올 들어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세 둔화 우려까지 불거지며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IMF가 어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다시 수정했습니다. 연초 4%에서 지난 2월 3.7%, 5월엔 3.1%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또다시 낮춘 것입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낮췄습니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 대부분도 올해 2% 중후반대의 경제 성장을 할 거라며 잇따라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한국의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4%로 예상했던 IMF가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전망치를 총 1.3%포인트 하향 조정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 목표인 3.1%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많이 안 나오는 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나.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세계 무역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이제 세계 무역이라는 게 결국 수출과 수입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한국 경제의 전망에 먹구름이 낀 것은 수출 부진 여파가 큰 탓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제동향 10월호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세 지속과 이에 따른 광공업 생산과 출하의 부진이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9월 수출액은 435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3% 줄어 9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내년 전망도 어둡습니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도 기존 3.5%에서 3.2%로 0.3%포인트 내렸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 상품이 한국을 위협하고 신흥국 경기가 부진해 한국이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설치 지시를 거부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KT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T 업무지원단 소속 이모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무선 네트워크 품질을 위한 앱을 설치하라는 회사 지시에 불응하고 별도의 업무폰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끝내 앱 설치를 거부한 이 씨는 황창규 KT 회장에게 직접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발하다 지난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다른 곳에 배치됐습니다. 이 씨 측은 조직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징계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의 앱 설치 지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커뮤니티 스토어 개점 1주년을 맞아 청년 인재 지원금 약 1억 2천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는 지역사회의 수익을 환원하기 위해 스타벅스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회 공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커뮤니티 스토어에서는 음료와 푸드, 텀블러 등 고객이 매장에서 구매하는 모든 품목당 300원을 적립해 저소득층 가정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앞으로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지난 2월 청년 인재 1기로 선발된 대학생 15명에게 4년 동안 매년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명품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도 백화점 등의 고객이 대거 몰리면서 덩달아 두 자릿수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며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피처폰이 스마트폰의 위세에 밀리며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1,085만 명의 피처폰 가입자 수가 올해 안에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영업정지 7일 동안 4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빼앗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각각 18,000여 명 늘어났습니다. 진용섭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방진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보험업계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형입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하늘에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가고 낮 기온은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좀 줄어들겠습니다. 서울 15도에서 24도 예상되고요. 중서부 지방은 점차 흐려지면서 늦은 밤부터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제 한글날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날씨는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글날인 금요일에는 구름만 많은 하늘에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만 신경 쓰시면 되겠지만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토요일 새벽부터 종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토요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강원 산간으로 올해 가을 첫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 쌀쌀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고요. 중서부 지방에서는 소나기도 내릴 것으로 전망되니까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높은 구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점차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겠고 중서부 지방은 늦은 밤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춘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강릉 15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구름 많은 하늘에 광주 15도에서 25도, 대구 14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에서는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다가 중반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으로 올라서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20대) 청년 대출자의 30% 이상이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거워진 원리금 때문에 상환을 포기한 청년층도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청년층이 저신용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